면접장 문이 열리며 들어온 청년. 안녕하십니까. 한윤성입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심장이 멈췄다. 윤성, 정의가 남긴 마지막 이름.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회장실에서 발견한 사진 속 여인. 윤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머니입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한성그룹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온 회장 강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정장을 차려입는 동안에도 강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기계적입니다. 4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눈빛에 열정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자택 앞에 도착합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지만 강도연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무표정하게 차에 몸을 맡깁니다. 회장님,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박 씨의 말에도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도 바쁘게 출근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에게는 그저 흐릿한 배경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연이 지나가는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책상 오른쪽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과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 이정희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했고 그 누구보다 강도연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남편을 이해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소중한 아들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유학 꼭 가고 싶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와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25살 아들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강도연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학비를 건네주며 건성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교통사고라는 차가운 소식만이 돌아왔습니다. 비 오는 런던 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희마저 병상에 누웠습니다.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습니다. 도연 씨, 민준이가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정희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희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따뜻함도 잃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은 그를 차가운 황제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여겼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회계장부의 숫자를 보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감정은 비즈니스의 적이야. 마음이 개입하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이것이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오직 숫자와 논리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성그룹은 더욱 성장했지만 강도연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루틴을 반복했는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오늘 일정을 브리핑하러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과장은 10년 넘게 강도연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총 5명의 지원자가 남았고요. 그래, 알겠네. 강도연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윤성.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윤성이라는 지원자, 어떤 사람인가? 스펙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방대학 출신의 토익 점수도 그저 그렇고요. 다만 자기소개서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진부한 성공담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진솔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 때 보니 눈빛이 참 맑더군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윤성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강도연은 평소와 달리 직접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보통은 인사팀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오늘은 왜인지 그 청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면접장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정장 차림의 한윤성이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차분한 걸음걸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성입니다. 청년이 공손히 인사하는 순간 강도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청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윤성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년의 눈가 주름이나 웃는 방식,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도 낯익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강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냉정하게 들렸는데 이는 자신의 동요를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후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윤성의 말에 강도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계속해서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강도연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만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 담당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윤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회사가 4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것은 단순히 운이나 기회 때문이 아니라 확고한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강도연은 청년의 대답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청년이 말할 때마다 자꾸만 죽은 아내 정희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면접이 거의 끝나갈 즈음 강도연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보통은 마지막 질문을 인사 담당자가 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자신이 묻고 싶었습니다. 윤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제게 윤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도연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윤성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일까요? 아니,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연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면접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도 많은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이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도연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진 후 강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와 팀장들이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강도연은 자신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무언가 연관이 있을 거야. 면접이 모두 끝난 후 강도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정희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상에서도 정성껏 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연 씨,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이를 갖는다면 이름은 윤성이 어때요? 빛이 나는 아이라는 뜻이니까. 민준이처럼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도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성, 정희가 꿈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가진 청년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도 정희와 같은 성을 가진 어머니를 둔 청년이. 강도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정희의 일기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성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인사팀장 박세진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박세진은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강도연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면접 결과를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들어보시오. 강도연은 가능한 한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윤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 중에서 김민수와 이수정 지원자가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학력도 좋고 어학 점수도 높습니다. 한윤성은 어떻습니까? 강도연이 직접 윤성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박세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펙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면접관들도 다들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진정성 있는 답변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청년의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박세진의 말에 강도연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정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시 그 청년의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까?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아니요, 됐습니다. 강도연은 서둘러 말을 막았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은 혼자 차를 몰고 오래된 추억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처음 만났던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25년 전 그곳에서 정희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연이 사업 때문에 바쁠 때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참 욕심이 많으시네요. 돈도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래도 정희 씨는 이해해 주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끔은 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때 정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서 아내의 외로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카페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가던 중 강도연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희가 자신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다시 정희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기록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민준이가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유학을 떠나기 몇 년 전부터 일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희의 외로움이 글 사이사이에서 묻어났습니다. 도연 씨가 너무 바쁘시다. 요즘은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다. 민준이마저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 집이 너무 조용하다. 오늘도 도연 씨는 늦게 들어오셨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정희의 일기를 읽으며 강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외로워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쓰느라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쳤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의 기록들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민준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도연 씨도 많이 아파하시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우리 부부가 서로를 위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다.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각해 본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민준이는 이미 떠났고 도연 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당신이 다시 외로워질 때 나와 꼭 닮은 아이가 나타난다면 그건 하늘이 준 위로일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윤성이면 좋겠어요. 빛이 나는 아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죽기 전에 미리 예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윤성이라는 아이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강도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성이라는 청년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윤성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스펙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이 직접 개입한 결과였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성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했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사팀에서 윤성을 회장 비서실로 배치하자는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강도연은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윤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윤성은 회장 비서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강도연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윤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성이 회장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낡은 액자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윤성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꺼내봤습니다. 그 순간 윤성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어머니의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죠? 윤성이 중얼거리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윤성은 당황해서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리하다가 실수로. 강도연은 윤성의 손에 들린 액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윤성의 놀란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진의 여인을 알고 있나? 강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윤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고? 네.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성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 어머니를 아셨나요? 윤성의 질문에
강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같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윤성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오. 강도연이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윤성은 더 묻고 싶었지만 회장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 그냥 나갔습니다. 윤성이 떠난 후 강도연은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정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연 씨,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당신이 다시 외로워질 때 나와 꼭 닮은 아이가 나타난다면 그건 하늘이 준 위로일 거예요. 강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죽기 전에 남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성과 이정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한윤성의 어머니 이정희는 회장님의 부인과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 한윤성은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자 일치율 99.97%.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럴 리가. 정의가 왜 이런 비밀을.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께서 회장님과 결혼하기 전에 잠시 헤어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회장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셨던 것 같습니다. 강도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사업 확장으로 바쁘던 시절 정희와 잠시 멀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윤성이는 네,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부인께서는 재혼 후에도 그 비밀을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친아들. 정의가 혼자 짊어지고 간 무거운 비밀.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 기적.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진실을 윤성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강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강도연은 윤성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윤성이 서류를 가져다 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윤성 역시 회장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업무적인 대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싶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회장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출신인 윤성이 너무 빨리 회장 비서실에 배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회장이 유독 윤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친구, 뭔가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회장님과 개인적인 연관이 있거나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일부 임원들은 윤성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성이 회장의 개인 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안팀에서 컴퓨터 로그를 분석한 결과 윤성의 계정으로 기밀 문서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성 씨, 이것 좀 보시죠. 보안팀장이 윤성을 불러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윤성의 계정으로
강도연의 개인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파일에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윤성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이 사실을 인사팀에 보고했고 인사팀에서는 다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윤성이 회장님의 개인 파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세진 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강도연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윤성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떤 파일입니까? 가족 관련 문서들입니다. 부인분과 아드님에 관한 자료들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성이 정말로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성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윤성을 불러오시오. 잠시 후 윤성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윤성 씨, 내 개인 파일에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까? 강도연의 차가운 질문에 윤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파일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윤성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책상 서랍의 사진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집니다. 강도연의 말에 윤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기밀 유출 가능성도 있으니 즉시 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원들은 하나같이 윤성을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과 회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해고하시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강도연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윤성은 그날 오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바라봤지만 강도연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성은 회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성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도연은 회장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윤성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윤성이 진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연은 정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윤성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도연 씨. 하지만 진실이 그를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가 자라서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그땐 그냥 그를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도연은 일기장을 쥔 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자신의 손으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강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정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그리고 너무 겁이 났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윤성이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매일 출근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윤성이 앉아있던 비서실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윤성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했지만 정작 진실을 아는 사람은 강도연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보안팀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한윤성 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안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CCTV를 재분석한 결과 윤성 씨가 해킹 의혹을 받던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그의 컴퓨터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네, 야간 청소 시간에 누군가가 윤성 씨 자리에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김대리로 확인됩니다. 김대리는 윤성이 빠르게 회장 비서실로 발탁된 것을 시기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김대리를 불러오시오. 잠시 후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대리, 한윤성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까? 강도연의 차가운 질문에 김대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윤성 씨가 너무 빠르게 승진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까?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대리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후였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은 윤성이 살고 있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윤성이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성은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최소한의 살림만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윤성이 의자를 권했지만 강도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때문에 오신 건가요? 윤성 씨,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윤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신은 무죄였습니다. 김대리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윤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요. 강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성은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었죠.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성은 조용히 강도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정희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윤성아.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성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제 아들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왜?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을 때 당신을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강도연은 정희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 윤성은? 당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빛이 나는 아이라는 뜻으로요. 어머니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이를 갖는다면 이름은 윤성이 어때요? 빛이 나는 아이니까. 윤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강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연은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게 알아봐서.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했던 건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과 윤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여 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정희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윤성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윤성의 질문에 강도연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인내심이 많았죠. 당신이 그 점을 많이 닮았어요. 며칠 후 강도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성을 정당한 자리에 돌려놓아야 했고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사회 날 아침 강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정기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각종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진이 회의를 진행하려는 순간 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회의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서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먼저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강상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사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도연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숨겨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윤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그 윤성이에요. 박세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한 달 전에 해고했던 한윤성은 제 친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강도연은 가방에서 검사 결과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자 일치율 99.97%입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윤성을 해고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비밀이었어요. 강도연은 정의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이를 갖는다면 이름은 윤성이 어때요? 빛이 나는 아이니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전에 윤성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재혼 후에도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회장님,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저 우연히 윤성이를 만났고 이상한 끌림을 느꼈을 뿐입니다. 강도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윤성이가 제 개인 파일에 접근했다는 의혹도 누명이었습니다. 김대리의 소행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의심했고 결국 내쫓았습니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윤성이를 정당한 자리에 돌려놓고 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성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이 미리 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윤성은 긴장한 얼굴로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윤성입니다. 강도연이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윤성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성입니다. 이사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윤성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해고된 문제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윤성아, 여기 앉아라. 강도연이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윤성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앞으로 윤성이는 이 회사의 정당한 일원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강도연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한윤성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복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럼 처음부터 회장님이 알고 계셨던 건가? 아니야, 회장님도 최근에 알았다고 하던데.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윤성은 이제 한성그룹의 정당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영과 윤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강도연은 윤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성아,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윤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성은 한성그룹에 복직한 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연은 윤성에게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맡겼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윤성은 이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단 이름을 윤성재단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윤성이 제안했습니다. 윤성재단?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제 이름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싶어서요. 강도연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의가 바랐던 대로 윤성이 정말로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정의의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일기장에서 찾아낸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마음이 담겨 있단다. 윤성, 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 윤성은 매일 이 글귀를 보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반년 후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윤성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형, 나도 커서 큰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한 아이가 윤성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물론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윤성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연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했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달. 의사의 말에 윤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윤성아, 괜찮다. 나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아니야.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어. 정의를 만났고 민준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너까지 찾았잖아. 강도연은 윤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재단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강도연은 마지막 몇 달을 윤성과 함께 보냈습니다. 회사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재단 일만 도왔습니다. 윤성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어느 날 윤성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정의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강도연은 정의에게 윤성을 소개했습니다. 정의야, 우리 아들 윤성이야. 내가 바라던 대로 정말 빛이 되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강도연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윤성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윤성아, 울지 마라. 나는 떠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계속 있을 거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민준이도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아버지. 윤성아,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강도연은 윤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의가 내 이름을 참 잘 지었어. 빛나는 윤성아.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정의가 강도연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윤성이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습니다. 강도연은 평온한 미소를 띠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윤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원들, 동료들, 그리고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윤성이 형,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 아이가 윤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 윤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이 세상을 떠난 후 윤성은 재단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윤성재단은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재단 대표가 된 윤성은 종종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끝까지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윤성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성은 정희와 강도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름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성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윤성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2개가 윤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와 강도연이었습니다. 윤성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빛이 되어 살겠다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의 의미를 평생 지켜나가겠다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